좋아요, 구독. 네, 주말 사이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을 했는데 그렇다면 초밀착 신시대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매체를 좀 살펴보면요.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사실상 군사동맹 또 안보동맹의 발판이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신냉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이제 한미일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를 지금 북중로로 보기 때문에 네. 이 굉장히 어떤 고조되는 그런 위기감이 있다 그러지만 사실 보시면은 굉장히 경제 안보가 확실히 촘촘하게 짜여지는 협력체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얘기를 했지만 나토의 성격을 가진 그런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제 협력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재미난 게 있는 게 네.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키워드는요 첨단 기술 연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설계 이런 거 잘해요. 일본은 이 부품 장비 이런 거 잘해요. 한국은 생산을 잘해요. 그렇다면 새로운 공급망뿐만 아니라 전체로 첨단 기술을 연대로 해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요. 사실 한미일이 전통적으로 동맹이지만 지금 와서 또 연합체를 해.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일의 전 세계 GDP를 보면 31%입니다. 네. 어디서 건드리지를 못해요. G7이 지금 4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그러면 그 없어지는 양들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럼 한미일이 일단은 채를 잡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어쨌거나 지금 철통 같은 안보와 경제를 섞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공급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기술의 어떤 패권 전쟁 이런 데에 있어서의 우리가 굉장히 든든한 우군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러한 지금 협력 체제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게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진짜로 우리나라가 한층 더 높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네. 뉴 노멀이에요. 네. 이렇게 한미일이 어떤 평상시에 가졌던 어떤 동맹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갔을 때 뉴 노멀로 이것이 다시 탈바꿈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여질까? 여기가 가장 지금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이것이 합쳐지는 새로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규칙가 적습니다. 나토 네. 군사 동맹이잖아요. 근데 미국과 유럽은요 절대 기술 얘기 안 합니다 서로. 그렇지만 여기는 기술, 결국은 살아남는 건 기술이고 과학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고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경제계에서는요, 경제 협력에 보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련은 논평을 통해서 경제계는 세 나라의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값진 성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담 후에 수혜 섹터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수혜주라는 게 바로바로 지금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보하고 이 연계되는 부분들에 여러분 차관점을 가시는 게 일단 방산,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제일 사실 이 전체 회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문점을 갖은 게 뭐냐면 공급망의 조기 경보 시스템. 네. 공급망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조기 경보가 못 가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굉장히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원 소재재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같이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조기 경보 체제. 우리가 그냥 넘겨 들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꽤 많은 협력 체제의 그런 회의들도 필요하고요. 협력 상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 또 수혜주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수혜주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도 열리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저희가 가져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8월 달이 이런 네. 거 저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바닷가 경제와 증시의 안정성을 다져가는 부분들의 한 축으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네. 이것의 전개 과정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오면은 디커플링에서 지금은 뭐 좀 완전히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선별적 차단이라고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3국이 전 세계 31%를 차지하는 경제 규모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국이 어느 곳에 초점을 두는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국이 동맹을 좀 강화하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또 신흥 경제 5국인 브릭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15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브릭스 지도자들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몸집 불리기다라고 밝혔는데요. 회원국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현재 5개 나라만으로도요. 전 세계 GDP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측은 브릭스의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걸까요? 그러니까 공식 주제가 재미있는 네. 게 뭐냐면 브릭스와 아프리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사우스에 67개국이 좀 초청이 됐다니까 몸집 불리기를 가고요. 네. 지난번 회의, 4월 달에 했던 지난번 회의에서 뭐가 있냐면 이름은 우리가 브릭스로만 지금 뭐 좀 성이 안 차니 네. 브릭스 플러스를 만듭시다. 이러고 중국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네, 거네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이것을 다극 체제로 가자. 네. 이제 중국이 그 앞장서서 하는데 자기 혼자의 물은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라는 목표보다 G7에다가 목표를 두고 네. G7 대 브릭스의 대결 체제로 가는 부분들을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저간에 흐르는 여기에 최대의 목표는 탈달러화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과거에 브릭스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개발은행, 세계 개발은행 새로운 네.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와서 한번 또 굉장히 뭐 얘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좀 힘을 써갖고 야 거기 왜 그런데 가서 왜 백로야 뭐 까마귀야 뭐 백로야 뭐 이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현재 23개국이 가입 신청을 했어요. 네. 베트남이라든가 등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것이 어떤 뭐 효과로 나면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네. 세계의 외환 보유에 있어서의 달러 비중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65% 된 게 지금 58%로 갔고요. 58%에서 최근에 달러 강세가 조금 있으니까 59%로 살짝 올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외환 보유의 탈달러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파생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라든가 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뭐 등등이 나오는 것이 뭐 디지털 화폐 자체도 좋지만은 달러를 지금 흔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왜 이런 것들이 그럼 갑자기 이렇게 뛰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런던 은행 간 금리인 리보가 네. 생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 기준금리가 나오는 부분, 이러한 흔들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여기에 자기네들도 어떤 족적을 남기는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고요. 어쨌거나 브릭스의 외연 확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중 전쟁,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아주 숙명적인 그런 루트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죠. G7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점차 몸집을 키워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흥국 사이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렇죠. 탈달러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여주신 것처럼 20년 동안 사실 세계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각국의 통화 질서가 변하게 될까요? 이제 계속 이제 네. 될 때까지 두들기겠죠. 네. 자, 브릭스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계 인구의 네. 42%가 브릭스의 5개 나라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거기에 어마무시한 내수 시장이 지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브라질하고 우리 그러면 뭐 석유할 때 레알화로 합시다. 네.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뀔 수밖에 없고요. 중국, 차이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등등을 해서 지금 외환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자 이러면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만큼 떨어진 부분이 그러면 뭐 중국 위엔화로 차고 있느냐? 위엔화가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러나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의 어떤 기준 질서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보가 지금 안 쓰는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부분, 이러한 격동기 변화의 시절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또 브릭스가 러시아가 중심으로 된 새로운 도전장을 지금 내놓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마무시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42%가 지금 브릭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네. 가입 신청하는 나라가 23개거든요. 그러면 50%가 넘는다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신 네. 만큼 관심은 어느 쪽에 좀 저희가 확대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은 여기가 한다면 지금 중국이 어떤 뭐 사실 뒷돈을 대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자, 이런 나라들이 되게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조금 저개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 깔아주는 게 굉장히 지금 뭐 주요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중국이 부동산으로 지금 뭐 아픈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만 네. 중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럼 자기네 나라의 부동산이 이렇게 약해질 때는 중국의 생각은 아프리카로 보냅시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이런 기술을 등등을 봤을 때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새로운 장들이 지금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런 경제, 특히 이제 중국이 다시 경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건설 경기인데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네. 해외 건설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격화되면 될수록 저는 건설주라는 새로운 강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건설주라는 새로운 강자가 좀 탄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헝다의 경우에는 미국에 좀 파산 보호 그렇죠. 신청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또 금리 인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분석하실까요? 부동산 시장은 좀 바로 살아날 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거는 스스로 이제 벗어나야 되는 네. 위기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중국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자본, 인력, 그다음에 기술이었는데 다 소진이 됐어요. 그 때문에 중국이 과거 같은 영화 속의 그런 고성장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일단 중국을 중진국 항쟁에 빠졌다고 우리가 놓고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무거워진 부분, 그다음에 1년에 800만씩 나오는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실업률 문제, 이런 것들은 자기네 내수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굉장히 많은 해외 진출, 실크로드로 지금 네. 표현이 되고 있지만 또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의 노력을 그쪽으로 기울일 것 같고요. 그 속에서의 어떤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 그리고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경제 화두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또 중국의 수출 상황도 살펴보면요.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12.4%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 2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미국의 제한 조치가 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을 토대로 중국의 수출도 조금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저렇게 수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요. 사실 물량이 빠지는지 가격이 빠지는지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뭘 준비했냐면 세계에 이제 뭐 엔데믹이 되면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 수요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 내에 지금 사실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지만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CPI 떨어지는 건 소비자 물가 떨어진 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수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물량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느냐, 이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런다면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지금 뭐 물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단의 조치들을 내리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친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브릭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회의들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시진핑가 굉장히 많은 양의 해외 순방을 다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한번 왔으면 좋겠는 상황이 네. 있는데요. 지금 진짜 쉽지 않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를 나오면 특단의 조치, 그리고 항상 뭐 외국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국가 지도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숙명처럼 다가오는 게 중국의 지금 정치 경제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도 좀 살펴보면요.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고, 그리고 무역 수지도 약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 바닥으로 향해서 네.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뭐 걱정이 되지만 이런 정도면은 사실 이제부터는 바닥으로 봐야 되고요. 네. 현재 지금 뭐 반도체만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는 안정화되면서 상승 국면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일단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수출 수입일은 액수로 나올 때는 달러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을 했는데 일단 뭐 찐 바닥이 아니더라도 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지금 계속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이러면 우리가 조금 뭐 예상한 것보다 한 두세 달 정도 늦어지지만 일단 바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온다면 더 이상 안 빠지는 바닥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오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참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증시가 활황을 탈 때 첫 번째 시그널은 수출 증가였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들이 빨리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만간에 올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